트럼프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은 유엔을 떠난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나섰지만 7개국에서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일본은 역사 문제에 자폭했고 러시아는 협박하다 왕따 당했습니다. 5대 강대국이 전부 실패한 그 자리에 아무도 예상 못한 나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뉴욕 맨해튼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유엔 본부 건물 앞에서 카메라 앵글을 확인하고 있었죠. 31년째 국제 뉴스를 취재해온 BBC 월드 서비스의 토마스 헌터입니다. 걸프전부터 이라크, 아프간, 시리아까지 전쟁터란 전쟁터는 다 밟아봤어요. 23개 분쟁 지역을 누빈 베테랑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묘하게 불안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사전에 공유된 연설문 초안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무역 적자 타령, 동맹국 방위비 분담 압박, 늘 하던 레퍼토리였죠. 토마스, 오늘 별거 없을 것 같은데요? 옆에서 카메라를 세팅하던 촬영기사 마이클이 하품을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일찍 끝나면 타임스퀘어에서 저녁이나 먹자고. 우리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본회의장은 이미 각국 대표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193개 회원국의 외교관들, 수백 명의 기자들, 경호원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거대한 홀 전체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기자석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31년 경력의 특권이에요. BBC 로고가 박힌 마이크를 만지작거리며 연설 시작을 기다렸죠. 오후 2시 정각,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처음 15분은 예상대로였어요. 미국의 위대함, 불공정한 무역, 나토 방위비. 저는 메모를 하다 말고 시계를 봤습니다. 이 속도면 30분 안에 끝나겠군. 그때였습니다. 연단 위 트럼프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미국은 더 이상 이 무능한 기구에 돈을 쏟아부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미국 국민의 세금이 감사할 줄도 모르는 나라들의 회의비로 낭비되는 일은 이제 끝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오늘부로 유엔을 떠납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동시통역사들의 목소리가 일제히 끊겼어요. 마치 누군가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회의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죠. 1초, 2초, 3초.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프랑스 대표단 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영국 대표단은 급히 모여서 뭔가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중국 대표단은 묵묵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어요. 31년 기자 생활 중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유엔 창립 80년 역사상 창립 회원국이, 그것도 최대 분담금, 납부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탈퇴를 선언하다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이클, 이거 전부 찍고 있지? 당연하죠. 이건 대박이에요.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미국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미리 준비된 것처럼요. 아마 그랬겠죠. 그들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 대사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이것은 국제 질서에 대한 도발입니다. 독일 대표단이 긴급 협의를 시작했고, 일본 대표단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복판에서 생각했어요. 미국 분담금이 얼마였지? 재빨리 태블릿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유엔 분담금 28%, 연간 38억 달러.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38억 달러가 하루아침에 증발한다고? 평화유지군은, 인도주의 지원은, 수십 개의 결의안들은?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경비 요원들이 사람들을 막아서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31년 동안 전쟁터를 누볐지만 이렇게 심장이 뛴 적은 드물었어요. 세계 질서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유엔 본부 건물 밖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경찰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어요. 저는 BBC 중계차 안에서 긴급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죠. 지금 유엔 본부 앞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 이후 각국 대표단들이 긴급 회동 중입니다. 현재 93개국이 긴급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어폰 너머로 런던 본사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토마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수습할 겁니다. 중국이나 EU가 나서겠죠. 이런 공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31년간 국제 정치를 지켜본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힘의 공백이 생기면 반드시 누군가 채운다. 그게 국제 질서의 법칙이니까요. 생방송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CNN, 알자지라, NHK까지 전부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저는 그중 몇 개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취재가 우선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중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 평화를 위한 중재 역할을 기꺼이 수행할 것이다. 세련된 문장이었죠. 공동번영, 상생의 정신, 책임 있는 대국. 그런 표현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성명문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대로군. 옆에 있던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중국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글쎄, 쉽진 않겠지만 일단 판은 짜겠지. 미국 빠진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관건이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국제 질서라는 건 결국 힘의 게임이에요. 가장 강한 자가 룰을 정하고 나머지는 따라가거나 밀려나거나. 그게 제가 31년간 목격해온 현실이었죠. 중국 다음으로 움직인 건 일본이었습니다. 도쿄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평화협력기구라는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을 제안했죠. 일본이 주도하고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묶는 다자 안보 체제.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EU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유럽은 국제 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별도 인터뷰에서 미국 없는 세계 질서를 언급하기도 했죠. 러시아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중동의 불안정이 계속된다면 러시아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저는 호텔방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됐군. 체스판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중국, 일본, EU, 러시아. 네 마리의 사자가 빈 왕좌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죠.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BBC 런던 본사와 화상회의를 했어요.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토마스, 당신 예측은 중국이 일단 치고 나가겠지만 중동에서 환영받긴 어려울 겁니다. 일본은 동남아 반발에 부딪힐 거고요. EU가 가장 가능성 있어 보이지만 식민지 역사가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럼 결국 혼란이 당분간 계속되겠죠. 하지만 결국 강대국 중 하나가 주도권을 잡을 겁니다. 그게 국제 정치입니다.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계속 현장에서 취재해. 특집 다큐 준비하고.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31년간 봐온 패턴대로라면 몇 주 안에 판세가 정리될 거예요.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가 지는 거죠.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그런데 그때 저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강대국 전부가 실패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나라가 손을 드는 시나리오. UN 본부 복도에서 일본 기자를 만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NHK의 야마모토라는 친구였어요. 저보다 10년쯤 후배인데 아시아 쪽 소식에 밝아서 종종 정보를 교환하곤 했죠. 토마스 씨, 오랜만이에요. 야마모토, 바쁘지? 일본 제안 때문에 난리던데.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좀 꼬이고 있어요. 동남아 반응이 안 좋아서. 예상했어. 역사 문제잖아. 그렇죠. 우리는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한국은 뭐 하고 있어? 톡뉴스가 없네. 야마모토가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요? 뭘 하겠어요.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인데. 그런가? 당연하죠. 방위비 협상 때마다 미국한테 쩔쩔매는 거 안 봤어요? 자주국방도 못하면서 뭘 하겠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삼성, 현대, BTS 정도. 분단국가, 북한과 대치 중, 미국 동맹. 그 정도가 전부였죠. 걔네 외교력으로 뭘 하겠어. 경제나 잘하면 됐지. 야마모토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반도체나 열심히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도 저쪽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양인 여성이었습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였어요.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머리. 서류 파일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죠. 특이하게도 표정이 전혀 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UN 본부 전체가 난리인데 저 사람은 마치 평범한 출근길처럼 담담해 보였어요. 저 사람 누구야? 야마모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한국 대표단이에요. 김서연 참사관인가. 전에 아프간 쪽에서 일했다던데. 아프간? 네. 카불 철수 때 현지 조율 담당했대요. 꽤 유능하다는 소문은 있어요.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곧 복도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죠. 근데 한국이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나 보겠지. 야마모토가 다시 한번 비웃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작은 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각국 동향을 정리하는데 한국 관련 뉴스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UN 사태 관련 입장 발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고작 한 줄짜리 기사였어요.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관심 가질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강대국들이 판을 짜는데 한국 같은 중소국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눈치 보다가 강한 쪽 편드는 게 최선이겠죠. 저는 그렇게 한국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트럼프 선언 일주일 후 세계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간 건 중국이었어요. 중국 특사단이 중동으로 급파됐습니다. 외교부 차관급 인사가 이끄는 대규모 사절단이었죠. 언론에서는 중국의 중동 평화 구상이라며 대서특필했어요. 저도 취재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카이로행 비행기를 탔죠. 중국 특사단이 도착하는 현장을 직접 봐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특사단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외교적으로 이건 엄청난 모욕입니다. 차관급 인사가 왔는데 마중이 없다. 보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현지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썰렁해? 이집트 기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중국, 여기서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대1로 빚더미에 올린 나라잖아요. 그래도 공식 방문인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상관없어요. 아랍인들은 중국을 안 믿어요. 당근 주면서 목줄 채우는 나라로 통하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중동에서 이 정도로 인식이 안 좋은 줄은 몰랐어요. 다음 며칠간 중국 특사단의 일정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집트, 사우디, UAE, 요르단. 가는 곳마다 반응은 비슷했어요. 이집트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정 강대국의 영향권에 편입될 생각이 없습니다. 사우디 왕세자는 더 직접적이었죠. 중재자는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 지역에 너무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요. 7개국을 돌았지만 중국 특사단은 단 하나의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베이징에 돌아갔어요. 저는 BBC에 특보를 보냈습니다. 중국의 중동 중재 시도 사실상 실패. 그 다음은 일본이었습니다. 도쿄가 야심차게 내놓은 아시아 태평양 평화협력기구 구상. 일본 총리가 직접 동남아 순방에 나섰어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저는 자카르타로 날아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위대가 몰려왔어요. 수백 명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제안, 대동아공 영권 부활 반대.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본 총리 방문에 맞춰 반일 시위라니. 동남아에서 이 정도 반발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필리핀 외교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일본이 주도하는 안보기구? 80년 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입니다. 베트남도 말레이시아도 같은 반응이었죠. 결정타는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짧은 성명을 발표했어요. 과거에 대한 진정한 성찰 없이 미래를 논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다. 딱 한 줄이었지만 그 무게는 1000마디보다 무거웠죠. 일본의 제안은 일주일 만에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저는 다시 BBC에 특보를 보냈어요. 일본의 새 국제기구 구상, 역사 문제의 발목. 러시아의 시도는 가장 노골적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화면 가득 러시아 3색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중동의 불안정이 계속된다면 러시아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 협박이었습니다. 대놓고 유럽이 폭발했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무력 위협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독일 총리도 가세했고 나토 사무총장까지 어떤 일방적 군사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죠. 러시아의 협박은 완전히 역효과를 냈습니다. 중재자가 되기는커녕 모두의 경계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유는 어떨까요? 프랑스가 주도해서 유럽 중재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다자 협의, 단계적 긴장 완화, 인도주의 지원 확대. 그런데 중동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느 아랍 외교관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프랑스요? 영국이요? 100년 전에 자기들 맘대로 국경선 그은 나라들 아닙니까? 그 선 때문에 아직도 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중재를 하겠다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탐욕 때문에 밀렸고, 일본은 역사 때문에 막혔고, 러시아는 협박 때문에 고립됐고, EU는 식민지 과거 때문에 거부당했고, 강대국이 전부 실패하는 광경. 저는 31년간 국제 정치를 취재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 봤습니다.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누가 남았지? 미국은 나갔고, 중국은 실패했고, 일본은 자폭했고, 러시아는 왕따 당했고, EU는 한계에 부딪혔고, 5대 강대국 또는 강대국 연합이 전부 탈락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손이 올라왔으니까요. 카이로 국제공항. 저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특사단이 곧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외교부 차관이 이끄는 12명의 대규모 사절단, 전용기까지 띄웠다고 했어요. 토마스, 이집트 쪽 마중단은요? 마이클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돌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차관급 인사가 방문하면 보통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외교부 고위 관계자, 의전팀, 경호원들, 레드카펫까지 깔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공항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집트 외교부 직원 딱 3명. 그것도 말단 직원처럼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어요. 이거 뭐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외교적으로 이건 엄청난 모욕이에요. 노골적인 무시죠. 31년간 국제 뉴스를 취재했지만 이 정도로 대놓고 냉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했어요. 중국 특사단이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맨 앞에 선 차관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마 자기도 예상 못했겠죠. 이렇게 썰렁할 줄은. 저는 카메라를 돌리며 그 장면을 전부 담았습니다. 현지 기자 하산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토마스, 놀랐어요? 솔직히 좀. 중국이 이 정도로 환영 안 받을 줄은 몰랐어. 하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연하죠. 여기 사람들 중국 안 좋아해요. 왜? 빚이요. 1대1로. 중국이 항만 빌려주고 도로 깔아준다고 했죠. 근데 결국 다 빚더미예요. 갚지 못하면 항만 조차권 내놓으라고 하고.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 얘기 들어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봤어요. 스리랑카가 빚을 갚지 못해서 항구를 99년간 중국에 넘긴 사건. 그게 여기서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이 돈 빌려주면서 목줄 채운다는 거 다 알아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중국이 왜 환영받지 못하는지. 당근을 주면서 목줄을 채우는 나라. 그게 중동에서 중국의 이미지였던 거예요. 다음 며칠간 저는 중국 특사단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집트 외무장관과의 회담. 저는 회담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중국 차관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기자회견에서 이집트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이집트는 특정 강대국의 영향권에 편입될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적인 외교 노선을 걸을 것입니다. 외교적 언어였지만 번역하면 간단했어요. 중국, 꺼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왕세자가 회담 후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중재자는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 지역에 너무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요. 석유, 항만, 투자. 전부 얽혀 있잖아요. 카타르, UAE, 쿠웨이트, 요르단. 가는 곳마다 문이 닫혔습니다. 7개국을 돌았지만 중국 특사단은 단 하나의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저는 리야드 호텔에서 BBC 본사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중국 완전히 밀렸어요. 7개국 전부 거부. 이건 외교적 참사 수준입니다. 편집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중국이 진짜로? 네. 제가 31년간 취재하면서 강대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부당하는 건 처음 봐요. 중국 특사단은 결국 빈손으로 베이징에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이 전용기에 오르는 뒷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차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힘으로 얻은 자리는 힘으로 지켜야 하고 결국 힘으로 무너진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카르타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본의 전략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평화협력기구.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어요. 유엔이 흔들리는 마당에 지역 단위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발상. 일본이 주도하고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를 묶는 새로운 다자 체제. 일본 총리가 직접 순방에 나섰다는 건 그만큼 진지하다는 뜻이었죠. 이번엔 일본이 성공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중국처럼 빚더미 이미지도 없고 경제력도 있고. 마이클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역사 문제는요? 80년 전 일이잖아. 설마 아직도 그걸로 문제 삼겠어?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80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자카르타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경찰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어디선가 구호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데 도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시위대였어요. 수백 명이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제안, 대동아공 영권 부활 반대, 일본은 사과부터 하라.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시위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젊은 남자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실례합니다. BBC 기자입니다. 왜 시위하시는 건가요? 그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평화 기구를 만들겠다고요? 웃기는 소리예요. 80년 전에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80년 전이면 2차 대전 얘기죠? 네. 우리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였어요. 아직 살아 계세요. 95살이에요.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한테 일본이 주도하는 평화 기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도네시아 외무부 앞에서 더 큰 시위가 벌어졌어요. 이번엔 수천 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내리자마자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시위대, 반일 구호, 역사를 기억하라는 피켓들. 필리핀 외교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이 주도하는 안보기구?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합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일본 제안을 거부하시는 건가요? 거부라는 표현보다는 시기상조라고 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외교적 언어였지만 의미는 명확했죠. 사과 먼저 해.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까지. 일본 총리가 가는 곳마다 반발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딱 한 줄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정한 성찰 없이 미래를 논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다. 17글자. 하지만 그 17글자가 일본의 구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일제히 한국 성명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이 맞다. 사상누각이다. SNS에서 해시태그가 퍼졌어요. 일본 총리는 예정된 순방 일정을 단축하고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사라졌죠. 저는 BBC에 특보를 보냈습니다. 일본의 새 국제기구 구상,
일주일 만에 사실상 폐기. 역사 문제가 발목. 마이클이 물었어요. 80년 전 일인데 아직도 이렇게 영향이 있다니. 좀 과하지 않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이클, 내 할머니가 전쟁 때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 아니요, 잘 모르는데요. 만약 알게 된다면 넌 8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거야. 역사는 그런 거야. 숫자로 세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세는 거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도 탈락했다. 중국에 이어 일본까지. 두 번째 강대국이 쓰러졌습니다. 모스크바 시간 오후 3시. 러시아 국방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런던 BBC 본사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뉴욕에서 잠시 돌아온 참이었죠. 화면 가득 러시아 3세끼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훈장이 가슴에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중동의 불안정이 계속된다면 러시아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러시아는 국제 평화를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협박이었어요. 대놓고 외교적 수사도 없이 그냥 주먹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거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역효과 날 텐데. 예상대로였어요. 30분도 안 돼서 프랑스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무력 위협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발언은 무책임합니다. 독일 총리가 뒤를 이었어요. 21세기에 군사적 협박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영국 외무장관도 가세했습니다. 이것은 냉전 시대의 발상입니다. 우리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나토는 어떤 일방적 군사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에 경고합니다. 불과 2시간 만에 유럽 전체가 러시아를 향해 총구를 겨눈 셈이었죠. 저는 BBC 보도국에서 이 상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러시아가 뭘 노렸는지는 알겠어요. 힘을 보여주면 다들 겁먹고 물러설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옛날에는 그게 통했으니까.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협박이 통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위협은 이유를 단결시켰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주도권 놓고 신경전 벌이던 프랑스, 독일, 영국이 러시아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하나가 됐죠. 저는 특보를 작성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협박, 완전한 역효과. 유럽 결집시켜. 마이클이 옆에서 물었어요. 러시아는 왜 저런 실수를 한 거예요? 옛날 방식을 못 버린 거지. 소련 시절에는 저렇게 하면 다들 꼬리 내렸거든. 근데 지금은 2020년대야. 세상이 바뀌었어. 러시아도 탈락. 세 번째 강대국이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유였습니다. 프랑스가 주도해서 유럽 중재안을 들고 나왔어요. 내용을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자 협의체 구성, 단계적 긴장 완화 로드맵, 인도주의 지원 확대, 경제 재건 패키지. 꽤 체계적인 제안이었죠. 저는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기자회견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마리 르클레르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유럽연합은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동 평화를 위한 포괄적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미국 없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EU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BBC 토마스 헌터입니다. 중동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변인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현재 협의 중입니다. 외교적 언어였지만 저는 뭔가 낌새를 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파리에서 활동하는 아랍권 외교관을 만났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소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EU 중재안, 중동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토마스, 프랑스가 중재를 하겠다고? 영국이? 응.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100년 전에 누가 우리 땅에 국경선을 그었는지 알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이크스-피코 협정. 1916년. 프랑스하고 영국이 지도 펴놓고 자로 쓱쓱 그은 거야. 우리 의견 같은 건 안 물어봤지. 그 선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아? 그건 100년 전 일이잖아. 80년 전 일본 얘기했잖아. 100년이라고 다를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프랑스 군대한테 학살당했어.
알제리에서.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한 사람들한테 프랑스가 평화 중재를 하겠다고?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받아들여.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탐욕 때문에 밀렸고, 일본은 역사 때문에 막혔고, 러시아는 협박 때문에 고립됐고, EU는 식민지 과거 때문에 거부당하고 있고, 네 번째 강대국마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며칠 후 중동에서 소식이 왔어요. EU 중재안에 대한 공식 반응이었습니다. 이집트 검토는 하겠지만 기대하지 않는다. 사우디, 유럽의 선의는 인정하지만 적합한 중재자인지는 의문이다. 요르단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전부 거절이었어요. 표현만 부드러웠을 뿐. 저는 BBC에 마지막 특보를 보냈습니다. EU 중재안도 난항. 식민지 역사가 발목. 그리고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아무도 안 남았다. 미국은 나갔고, 중국은 탐욕에 밀렸고, 일본은 역사에 막혔고, 러시아는 협박으로 고립됐고, EU는 식민지 과거에 거부당했고, 5대 강대국 또는 강대국 연합이 전부 탈락했어요. 31년간 국제 정치를 취재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남았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잠들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건 그로부터 3일 후였습니다. UN 본부 근처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오래된 소스를 만나러 갔어요. 프랑스 외교부의 마리 뒤퐁 국장.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맨해튼의 어느 바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지쳐 보였어요. 마리, 괜찮아? 토마스, 솔직히 말할게. 지금 완전 막혔어. 그렇게 심각해? 그녀가 마티니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제 비공식 회의가 있었어. 호텔 23층에서 유럽 쪽 실무진들만 모인 자리였는데 무슨 얘기 나왔어? 도대체 누가 남았냐는 얘기. 미국 나가고 중국 밀리고 일본 자폭하고 러시아 왕따 당하고 우리도 막히고 다들 한숨만 쉬더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말했어. 영국 쪽 관계자였던 것 같은데. 마리가 잠시 멈췄어요. 한국은 어때?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고. 근데 영국 쪽에서 자료를 보여주더라고. 무슨 자료? 한국의 해외 파견 기록. 35년간 누적 파병 7만 2천 명. 의료진만 1만 2천 명. 근데 특이한 게 뭔지 알아? 뭔데? 무장 병력 파견이 거의 없어. 총 대신 청진기를 들고 간 나라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중동 현지에서 한국 이미지가 꽤 좋. 이해관계도 없고 역사적 앙금도 없고 강하지 않아서 위협적이지 않은 나라. 강하지 않아서 위협적이지 않다? 마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지금 중동이 원하는 거래. 뭔가를 빼앗으러 오는 나라 말고 그냥 도우러 오는 나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삼성, 현대, BTS, 분단 국가, 미국 동맹. 그 정도가 전부였죠. 그런데 마리의 말을 듣고 나니 뭔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국이 진짜 나서겠어? 마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지. 근데 오늘 안보리에서 뭔가 있을 거래. 다음 날 오후, 저는 UN 안보리 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기자석 맨 앞줄에 앉아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죠. 회의장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강대국들이 전부 실패한 상황에서 누구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한국 대표단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성 외교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머리. 며칠 전 복도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서연 참사관. 그녀가 의장을 향해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도 의아했죠. 한국이 이런 자리에서 발언하는 건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의장이 발언을 허가했습니다. 김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대한민국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도 없었고 긴장된 어조도 아니었어요. 국제 질서의 공백은 곧 민간인 피해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쟁 지역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는 그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우리는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쟁 당사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빼앗은 것도 없고 빼앗을 것도 없습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화의 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발언이 끝났어요. 회의장이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고개를 갸우뚱했고 영국 대표단 사이에서 뭔가 대화가 오갔어요. 중국 대표단은 묵묵히 앉아서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뭐지 이건. 강대국들이 전부 실패한 자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나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뭔가를 원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말로. 저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한국, 중재자 자처, 예상 밖,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강대국들도 실패했는데. 하지만 기자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있다. 파봐야 한다. UN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어요. 한국의 해외 파견 기록,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5년간 해외 파병, 누적 7만 2천 명. 의료진 파견 1만 2천 명, 재건 기술자 8천 명, 직업훈련 전문가 3천 명.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게 있었어요. 무장 전투 병력 비율이 극히 낮았습니다. 대부분이 의료, 공병, 교육 인력이었죠. 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어요. 미국 파병의 90% 이상이 전투 병력, 영국 80% 이상이 전투 병력, 프랑스 비슷한 수준. 한국 전투 병력 30% 미만. 나머지는 전부 비전투 인력. 총 대신 청진기. 마리가 한 마리 떠올랐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 기록을 찾았습니다. 몇 년 전 미군이 철수하면서 카불이 혼란에 빠졌을 때 각국 대사관들이 앞다투어 빠져나갔죠. 헬기가 뜨고 수송기가 이륙하고 모두가 탈출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 와중에 현지 협력자들, 통역관이나 조력자들은 공항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외국군을 도왔는데 정작 그 외국군은 자기들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기록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한국 수송기 한 대가 카불 공항에서 마지막까지 대기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수송기들이 전부 떠난 뒤에도 뭘 하고 있었냐고요? 현지 협력자들과 그 가족들을 태우고 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그날 한국군은 391명을 구출했습니다. 그중 한국인은 25명, 나머지 366명은 전부 아프간 현지인들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국민 대피가 아니라 남의 나라 사람들을 구하느라 끝까지 남았다고? 위험한 상황에서 저는 또 다른 기록을 찾았어요. 중동의 어느 분쟁 지역에 파견됐던 한국 의무대 이야기. 야전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지 않는다. 다친 사람이 오면 누구든 치료한다. 누구든. 적군도 포함해서. 어느 날 중상을 입은 무장 세력 전투원이 병원에 실려왔다고 해요. 현지 군 관계자들이 치료를 거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적이니까. 우리 편 사람들을 죽인 자니까. 그런데 한국 의무대장은 거절했어요. 지금 이 사람은 환자입니다. 적이 아닙니다. 그 전투원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회복 후 한국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들은 대체 어느 편입니까? 의사가 대답했죠. 우리는 아픈 사람 편입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눈에 뭔가가 고여 있었거든요. 저는 31년간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23개 분쟁 지역, 수많은 죽음과 파괴를 목격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의 진리를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국제 정치는 이익의 게임이다. 모두가 뭔가를 원한다. 누구도 공짜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기록들은 뭐죠? 아프간에서 끝까지 남아서 남의 나라 사람들을 구한 것, 전쟁터에서 적군까지 치료한 것. 이게 이익의 게임인가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17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칸다하르, 폭발, 피, 그리고 누군가의 얼굴. 한국어로 뭔가를 외치는 목소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의사예요. 저는 그때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야전병원 침대 위였어요. 한국 군의관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수술 잘 됐어요. 저는 그때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17년 동안.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이정수.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했습니다. 이정수. 한국군 군의관. 아프간 동위부대. 검색 결과가 떴어요. 이정수. 전 육군 대령. 현재 외교부 국제평화협력 자문관.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7년 전 제 목숨을 구한 그 사람이 지금 한국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때 저를 살린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살리려 하고 있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의 야경이 번져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31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이 작은 나라가 뭔가 다르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알아내야 했습니다. 기자의 본능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17년 전 빚을 갚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2주 후 저는 BBC 본사에서 긴급 속보를 받았습니다. 한국, 중동 8개 분쟁 지역과 동시 접촉 성공.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8개 지역, 동시에 강대국들이 몇 달을 공들여도 모자랐던 문을 한국이 2주 만에 전부 열었다고? 저는 즉시 뉴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유엔 본부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침울했던 복도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한 거야? 믿을 수가 없어. 대체 무슨 방법을 쓴 거지? 저는 아는 외교관들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프랑스 외교관 마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토마스, 나도 몰라. 우리가 6개월 동안 시도해도 안 됐던 걸 한국이 2주 만에 해냈어. 비결이 뭐야? 그게 말이야. 마리가 서류 하나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공식 외교 채널을 안 썼어. 현지에서 이미 활동 중인 사람들이 창구 역할을 했대. NGO, 의료 봉사팀, 재건 기술자들. 이미 그 지역에서 몇 년씩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야.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복 입은 외교관이 회의실에서 악수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고 있던 사람들이 말을 건 거예요.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첫 마디였다고 합니다. 뭘 원하십니까? 가 아니라 뭘 해드릴까요?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주러 왔다는 거죠. 저는 현지 소식통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중동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기자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한국이 어떻게 성공한 거지?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토마스, 여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한국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어. 왜? 신뢰야. 한국 의료팀이 여기서 10년 넘게 일했거든. 아이들 치료해주고, 학교 지어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현지인들이 들어. 왜냐면 오래 알던 사람이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거였어요. 강대국들은 뭔가를 얻으려고 왔어요. 영향력, 자원, 동맹. 그래서 현지인들이 경계했죠. 한국은 이미 주고 있었어요. 10년, 20년 동안.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이제 와서 평화 얘기 좀 합시다라고 했을 때 문이 열린 거예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 대가 없이. 그리고 그게 지금 폭발한 겁니다. 국제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CNN, 한국의 기적, 2주 만에 8개 분쟁 지역 돌파. BBC, 강대국이 실패한 자리에 한국이 섰다. 알자지라 중동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르몽드 새로운 외교의 탄생, 한국 모델. 저도 BBC 특파원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국, 예상 밖의 중재자였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쓰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상 밖? 정말 예상 밖이었을까? 저는 지난 며칠간 조사한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35년간 해외 파병 7만 2천 명, 의료진 1만 2천 명.
아프간 철수대 끝까지 남아서 391명 구출. 전쟁터 병원에서 적군도 치료. 이게 예상 밖인가요? 아니었어요.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냥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을 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학계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하버드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어요. 주제는 비정형 파워 한국 사례 연구. 국제정치학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 이분법으로는 한국의 영향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가진 것은 비정형 파워입니다. 국가 주도 프로젝트가 아닌 민간 축적, 군사적 위협이 아닌 비군사적 신뢰에서 비롯된 힘입니다. 저는 그 세미나를 화상으로 지켜봤어요. 비정형 파워. 그게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전략적으로 설계된 것도 아니었죠. 그냥 수십 년간 착한 일을 했더니 어느 순간 힘이 된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힘. 그게 오히려 더 강력했습니다. 왜냐면 진짜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서울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어요. BBC가 특별 취재팀을 파견했거든요. 서울 용산의 새 국제회의장.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었는데 지붕선이 한옥의 처마를 연상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만난 건축. 저는 그 건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구나.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니 각국 대표단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다양한 피부색, 다양한 언어, 다양한 의상.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보통 국제회의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서로를 경계하고 자국 이익을 지키려고 날을 세우죠. 그런데 이 자리는 뭔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어깨를 두드리고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처럼. 저는 옆에 있던 요르단 기자에게 물었어요. 분위기가 왜 이래? 국제회의 같지 않은데.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모인 나라들 전부 비슷한 경험을 가진 곳들이에요. 식민 지배를 당했거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고생했거나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거나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아는 거죠. 아픔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어요.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제협력체의 창설을 선언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협력체의 이름은 글로벌 평화협력연합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 연합은 기존의 어떤 동맹과도 다릅니다. 군사적 블록이 아닙니다. 경제적 이익 집단도 아닙니다. 평화와 공존을 위한 자발적 네트워크입니다. 대통령이 원칙을 발표했어요. 첫째, 군사동맹 불형성. 이 연합은 어떤 나라에 대항하는 블록이 아닙니다. 둘째, 내정 불간섭. 회원국의 정치 체제나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셋째, 경제협력 우선. 무역과 기술 교류를 통해 공동 번영을 추구합니다. 넷째, 문화 존중.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웁니다. 저는 메모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유엔과 완전히 다르다. 유엔은 평화 유지가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기구였거든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휘두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구조. 그런데 이 연합은 아예 그런 구조 자체를 없앤 거예요. 거부권 없음. 강대국 특권 없음. 모든 나라가 동등. 창립 회원국 54개국. 명단을 보니 흥미로웠습니다. 카타르, UAE, 오만, 요르단, 중동의 중소국가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동남아의 신흥국들, 케냐, 르완다, 가나,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도 네 나라가 합류. 공통점은 전부 강대국이 아닌 나라들이었어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EU 주요국도 없었죠. 저는 처음에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강대국 없이 무슨 힘이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3개월 만에 회원국이 67개국으로 늘었어요. 23개국이 추가 가입을 대기 중이었고요.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글로벌 평화협력연합. 재미있는 이름이더군요. 한국이 만든 새로운 클럽인데 미국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연합을 인정합니다. 한국이 하는 일은 나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처럼 세계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잘 지내보겠다는 거니까요. 미국은 그걸 방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인정했다. 유엔을 박차고 나간 그 미국이 트럼프조차 부정하지 못한 것. 그게 한국이 만든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서울 취재 마지막 날, 저는 김서연 참사관과 인터뷰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연합 창립의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니까 반드시 만나야 했습니다.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서연 참사관이 오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단정한 양복, 은발이 섞인 머리, 어딘가 익숙한 인상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어요. 혹시 토마스 헌터 기자님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외교부 국제평화협력 자문관이에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수, 17년 전 칸다하르, 폭발로 쓰러진 저를 수술해서 살린 그 군의관, 기억하시나요? 그가 웃으며 물었어요. 칸다하르, 17년 전이죠. 기자님, 많이 다치셨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요. 당신이 그때 그 의사였습니까? 네, 칸다하르 동위부대 군의관이었죠. 기자님 차량이 폭발해서 실려오셨어요. 복부 관통상에 출혈이 심했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기억이 선명해졌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들렸던 한국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의사예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침대 옆에 서 있던 젊은 군의관. 그게 이 사람이었구나. 그때 감사 편지 받았습니다. 영어로 쓰셨더라고요. 저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지 한 통 쓰고 잊어버렸어요. 17년 동안. 이정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기자님 믿고 살았어요. 환자가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때 왜 저를 구했습니까? 전 영국인이었잖아요. 한국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정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자님, 그때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뭐요? 피 흘리는 사람이요. 그게 다였어요. 국적이 뭔지, 어느 나라 기자인지 그런 건 안 봤어요. 그냥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내가 의사다. 살려야 한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그게 한국 방식인 겁니까? 이정수가 미소 지었어요. 글쎄요. 한국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아군이든 적군이든. 그게 제가 배운 전부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1년간 전쟁터를 누비면서 저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많이 잃었어요. 탐욕, 폭력, 배신. 그런 것들만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죠? 아무 대가 없이 남을 살리고 17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도 여전히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아픈 사람이면 치료한다. 그게 전부라고. 김서연 참사관이 다가왔어요. 토마스 기자님, 오래 기다리셨죠? 이정수 자문관님과 아시는 사이셨군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17년 전에 이분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김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이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죠. 기자님, 인터뷰 잘하고 가세요. 그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17년 전 저를 살린 사람이 지금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때 칸다하르 사막에서 피 흘리는 저를 구한 그 손이 지금은 전 세계 분쟁 지역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그게 한국이에요. 서울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31년. 저는 31년간 국제 뉴스를 취재했어요.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시리아 내전. 23개 분쟁 지역을 누볐죠.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의 진리를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 정치는 힘의 게임이다.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가 진다. 이익이 있으면 움직이고 이익이 없으면 외면한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라고. 그런데 틀렸어요. 저는 31년간 틀렸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강대국들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중국은 탐욕에, 일본은 역사에, 러시아는 협박에, EU는 식민지 과거에 발목 잡혔죠. 그 빈자리에 한국이 섰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으니까요. 35년간 총 대신 청진기를 들고 갔어요. 전쟁터에서 적군까지 치료했어요. 아프간 철수대 끝까지 남아서 남의 나라 사람들을 구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학교 짓고 병원 세우고 우물 파줬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보냈더니 어느 순간 세계가 한국을 믿게 됐어요.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전략도 아니었고 계획도 아니었어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 가장 강력한 힘이 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BBC 본사에 기획서를 보냈어요. 특집 다큐멘터리 제안 한국, 힘없는 힘의 비밀. 기획 의도는 이렇게 썼습니다. 31년간 저는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강대국들이 전부 실패한 자리에서 군사력도 자원도 없는 나라가 세계의 중재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다큐멘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비행기가 런던에 착륙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수 자문관이었어요. 기자님, 잘 도착하셨어요? 네, 방금 런던에 내렸습니다. 다큐멘터리 기획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자님. 네, 17년 전에 제가 기자님을 살린 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의사니까 치료했고 살릴 수 있으니까 살린 거죠. 저는 전화기를 꼭 쥐고 들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도울 수 있으니까 돕고 연결할 수 있으니까 연결하는 거죠. 거창한 전략 같은 거 없어요. 그게 한국의 비결입니까? 비결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볼 때도,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 때도. 그냥 묵묵히.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봐 주더라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공항 로비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어요. 빼앗는 힘과 주는 힘. 강대국들은 빼앗으려 했어요. 영향력을, 자원을, 동맹을. 그래서 밀려났습니다. 한국은 주기만 했어요. 의료를, 교육을, 기술을. 아무 대가 없이. 그래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17년 전 칸다하르 사막에서 한국 군의관이 저를 살렸을 때 저는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압니다. 그건 운이 아니었어요.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면 치료하고, 무너진 곳이면 세우고,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가는 것. 그 단순한 원칙을 70년간 지킨 나라가 결국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저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중얼거렸어요. 한국, 당신들은 대체 뭔가요?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토마스 헌터입니다. BBC 국제부 기자로 31년을 일했어요. 23개 전쟁터를 누볐고 수많은 죽음과 파괴를 목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많이 잃었어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국가는 탐욕스럽고 평화는 환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이 그 믿음을 되돌려줬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대가 없이 남을 돕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있어요. 한국이요. 저는 17년 전에 그 나라 사람들에게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으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 힘이 아니라 신뢰로, 탐욕이 아니라 헌신으로 세계의 중심에 선 나라.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 빼앗지 않고 주기만 한 나라. 그래서 모든 것을 얻은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지금까지 BBC 기자 토마스 헌터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강대국들이 전부 실패한 자리에서 한국이 해냈습니다. 빼앗지 않고 주기만 한 나라. 그래서 모든 것을 얻은 나라. 그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